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설명왕이죠. 네, 설명왕 테이블을 모시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테이블 김태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보면 10년 역사적인 평균 PER 대비 좀 높잖아요. 네. 높고 그 다음에 또 빅세븐들은 보면 조금 더 높고. 네. 근데 빅세븐이 돈 잘 버는 건 분명히 맞고 현금 흐름도 좋은 것도 맞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에서는 또 역시 또다시 우리는 빅세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명제들이 미국에 있는데,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10년 평균 PER이라고 하는 PEG, 네. 저는 이거는 되게 좀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짜리 누적된 지표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사람들이 한국 주식은 못 하겠어, 너무 어렵고 맨날 제대로 풀리지도 않아서 미국 주식 하니까 마음 편하고 너무 좋아라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의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끔씩 하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미국 주식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비싸답니다. 네.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비싸다를 뭐로 해석을 하냐 그러면은, 저는 결국 그게 돈의 소용돌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뭐냐 그러면은 걔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번 돈으로 많이 투자해요. 네. 많이 투자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네. 그리고는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그 M7이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기업들이 만들어진 이유도 글로벌로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영어라는 그 언어적인 그 위대함, 그리고는 또 약간 어찌 보면은 미국의 규제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그런 규제가 없는, 일단 해보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할게. 이건 우리나라랑 정반대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길 텐데 막을 수 있겠어? 여기서 한 템포 쉬고 가다 보니까 좀 느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한국어라는 이 약간 언어의 특성상으로도 조금 그런 혁신에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리죠. 글로벌화되는 데는 장벽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그게 없거든요. 영어다 보니까 좀 더 그런데 유리한 점이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게 있고, 그 성장했던 과정들을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러면은,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믿음과 너네가 성장을 하면 우리한테 나눠준다라는 주주환원적인 측면에 신뢰가 있죠. 네. 저는 근데 미국이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주환원도 중요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중요하다. 그게 제도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돈을 많이 벌고 R&D도 많이 하는데 주주한테 많이 돌려줘 버리니까 사람들이 사면 안 판다. 그래서 점점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거고 더 비싸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젊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환원을 꾸준히 계속해서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 너네가 좀 못하더라도 앞으로 성장만 하면은 나한테 더 많은 돈을 주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비싸지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도기 형님도, 도기 선생님도 항상 외치는 게, 그렇죠, 주주환원 좀 하자.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모든 투자자가 다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냥 단순 주가, 단순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치, 미래 비전을 보고 난 뒤에 거기에서 소액주주를 어떻게 챙겨주는가, 소액주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까지도 다 같이 보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을 봐도, 혹은 우리나라랑 중국만 봐도 이게 소액주주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왜 여기서 투자를 하냐, 왜 내가 골치 아프게 이거를 무슨 뭐 차트를 분석하고 수급을 분석해가지고 내가 이걸 유상증자 맞아가면서 왜 버티냐. 미국은 오히려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가 사업을 빠르게 하고 싶어서 유상증자 합니다 해서 실제로 테슬라, 엔비디아가 유상증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이번에 본인들이 AI로 대박이 나니까 자사주 소각을 화끈하게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딱 보는 순간부터, 야, 저기는 벌면 돌려주고 돈 필요하면 돈 달라 그러네. 필요하면 돈 줄게. 벌면 나한테 돌려줘. 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문제죠. 돈 필요하면은 돈 주세요. 근데 네. 돈 잘 벌면은 쌓아놓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개인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다라는 게 전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아니까
비싸더라도 미국을 가겠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럽이 빨리 성장해요. 일본이 빨리 성장해요. 중국은 좀 신뢰가 안 가고. 동남아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밖에 없고. 네. 그럼 미국 가서 내가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에는 심지어 코스트코, 월마트, 코카콜라, 펩시만 보더라도 PER이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네.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근데 보면 배당이 꾸준하게 주주환원이 꾸준하게 3% 이상씩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미국이 비싸냐라고 하면은 비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비싸고 글로벌 평균보다 비싸요. 비싼 이유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고 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이고 그 돈을 투자와 주주환원을 밸런스 있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싸게 거래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그죠? 비싼데 들어가서 투자하면 위험해가 아니고 저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버는 시장이다라고 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효율적이고 돈 잘 버니까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신뢰도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 역시도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거의 5대5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주식이 더 어렵습니다. 네. 전 둘 다 하는 입장에서 정말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 주식이 훨씬 어려워요. 대신에 한국 주식은 정보를 얻기 쉬우니까. 그리고는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낮 시간에 라이프 사이클이 맞으니까. 네. 그리고는 좀 더 단기에 뭔가 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놓고 보면은 미국 주식이 항상 높더라. 네. 미국 주식은 뭘 안 해도 좀 더 쉽게 수익이 나더라. 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시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너무 좋은 교과서 답안지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좋은 거는 이제 좀 가져오고 그리고는 미국에서도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저건 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국의 자본시장이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다 혹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러면은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나쁜 네. 거 있다. 그러면은 그건 뭐고 한국의 자본시장 또는 기업에서 좋은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좋은 거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자본시장. 네. 기업이나 자본시장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죠? 그냥 우리 민족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빨리. 그 다음에는 섬세하게 잘 만드는 것. 네.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하지 못했던 이유도 일본이 지금 약간 잘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이유도 걔들은 섬세하지만 빠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신 트렌드를 바로바로 흡수하고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선보인다? 거기에는 약합니다. 네. 옆 나라 또 중국을 보시면은 빨리빨리는 잘해요. 섬세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것들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는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고 있다. 최근에도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랑 화이트리스트 있었던 적이 얼마 전이에요. 벌써 4년이 지났지만. 네. 근데 그 전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소부장들이 어떻게 했냐? 오히려 일본이 경계할 만큼 빠르게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기술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거고 그런 곳에서 저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는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대기업들이 글로벌에서 주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장, 배터리, 조선, 자동차 전부 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기업이 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변동성, 유동성도 크다 보니 이게 정말 기회가 된다 싶으면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돈의 흐름의 속도, 이것도 너무 빠르죠. 빠르니까 이게 이렇게 뭐 움직일 텐데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 정교함 같은 거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국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전 세계에서 50년 전에 제조를 잘한 국가라고 하면은 미국, 독일이었거든요. 네. 30년 전이면 일본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놓고 보면은 여전히 일본과 독일과 미국이 잘 만드는 게 맞지만 네. 한국이 당당히 껴 있는데 네. 전 여기서 30년 뒤를 생각해 보면은 30년 뒤에도 한국은 있을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 보시면은 제조업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인건비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그 동네에서 결국 제조업이 조금 사양 산업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로 넘어왔는데 아시아 내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잘하지만 네. 발전이나 혁신은 느리거든요.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는 저는 30년 뒤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첨단에 있는 국가가 될 것이고 이런 점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드웨어, 사이클. 그래서 주기를 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어찌 보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모럴 해저드가 반복적으로 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혹자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아예 자본이 없지 않냐. 완전히 돈을 다 녹여가지고 비상 터지면은 정부한테 살려주세요. 네, 보잉이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과거 모럴 해저드가 부동산에서 터졌고 그게 리만으로 연결이 됐던 거고, 지금도 일종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이 트렌드가 하나의 일종의 모럴 해저드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자본 순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사면 모럴 해저드죠. 순자산 가치보다 싸게 사면은 잘하는 것이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미국은 절대 CEO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를 얼마나 잘 끌어올렸느냐, 숫자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가 결국 CEO가 연임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CEO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면 위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워크도 초기에는 스타트업 시장에서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돈을 많이 받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황금 낙하산 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창업자를 혹은 임원들을 이게 다른 투자자나 아니면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뭐 M&A 과정에서 해고를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어마어마한 보상을 줘야 돼요. 보상을 엄청나게 줘야 되죠. 네. 네. 근데 그거를 CEO가 본인 스스로 걸었어요. 네. 그리고는 경영을 개판으로 하고 회사가 망해가는데 본인은 그 조항으로 몇 조 원을 받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은 미국은 그러한 자본주의적인 모럴 해저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돈이 최고다. 네, 그 테라노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럴 해저드라는 부분을 건드는 영역이다 보니 그래서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완전 자본주의죠.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투자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약간 아시아적인 정서로 정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 네네. 미국이 정말로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은 가능하겠죠. 달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네. 돈 앞에서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이다 보니 이게 본인이 그죠 뭐 그냥 재미없이 나스닥만 투자하시고 아니면은 뭐 빅테크만 투자하시면은 살아남을 텐데 중소형 종목 좀만 잘못 공부하시면 거기도 큰일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이제 모럴 해저드라는 부분, 너무 자본주의, 너무 돈돈돈거린다는 부분에서는 항상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좋은 시장이지만 네. 그냥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시장인가라는 물음도 좀 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버핏이 되게 원칙주의자로서 빛이 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번은 인터뷰에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분기 실적을 왜 발표하냐 라는 얘기였어요. 기업이 무슨 분기시마다 바뀔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 뭐 그러니까 물론 제이미 다이먼이 좀 끌고 버핏이 좀 동의하는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의 그 인터뷰이긴 했지만, 버핏의 자회사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기업을 열정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고, 재무적으로 뭔가를 핸들링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탁옵션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도록 욕을 하거든요. 회사를 망치는 제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돈이 전부이고 돈의 주가에 의해서 판정을 받다 보니까 주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최근에 이제 홍철호 박사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빠지면 설비 증설을 더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회사니까 기회가 왔다. 여기서 설비 증설을 하면 우리가 다음번 업사이드에서 경쟁자를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경기가 꺾이고 주가 폭락하고 하는데도 설비 증설을 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 감원을 하죠. 네, 감원을 하죠. 감원을 하고 줄여요. 네, 아주 긴축 재정을 하고 모든 걸 다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어떻게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주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사실 또 미국과 한국 간의 좀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장점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너무 심하지. 네. 아니, 약간 도둑놈 심보야. 아니, 자기 것까지만 자기 거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나요? 괜찮죠. 이거 뭐 잘못된 말이 아니지. 아니, 자기 지분 것까지는 자기지. 근데 남의 지분 것까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도둑놈이지. 네. 남의 걸 내 거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논의되고 있는 지분 인수 경제에서 대주주가 20%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하면 2천억 받고, 아니면
2천억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5천억 받아야 되고 1조 받아야 되는 거야. 그 20%를 팔 때 경영권 네. 프리미엄 붙여갖고. 근데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개털 내고. 그쵸. 이거는 네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거라는 생각까지는 내 몫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남의 것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 어떤 주인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남의 것까지 내 거라고 하는 거는 도둑놈이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떤 주식시장에 사기와 어떤 도둑놈 심보가 이렇게 편만하게 상식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상식이 된 비상식이 상식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게 지분이 뭐 적어도 한 45% 50% 뭐 그렇게 50 예. 플러스 1주. 뭐 그렇게까지 이제 넘어가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런 게 당연할 수 있는데 그죠. 한 20% 25% 정도만 들고 있는데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맞고 과거에 뭐 순환출자 때도 그랬다시피 이게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뭐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보호막을 좀 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럼요. 뺄 때 알아서 왜냐면 자본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자본이 없어서 모든 저축을 하게 하고 저축을 기업한테 몰아주고 그래서 기업이 설비 증설을 하고. 근데 지금 뭐 이미 우리가 IMF를 통해서 과잉 설비로 엄청난 일을 겪고 이렇으니까 이제는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투자 문화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자기도 살아남고 시장도 좋아지고 그렇게 될까요? 일단은 뭐 소액주주 연대 같은 것도 요새 좀 많이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할 때 주주환원도 잘하고 성장도 잘하고 그다음 기술력도 있는 기업을 찾아서 계속 투자를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저절로 돈들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딱 바라보고 있는 게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왜 안 들어가냐 그러면은 이게 과거 10년 동안의 그런 뭐 안 좋았던 역사들, 안 좋았던 사건들도 많은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돈 못 버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기업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주가를 띄우고 싶어도 혹은 유상증자를 하고 싶어도 이게 유동성이 안 받쳐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알아서 고사될 수 있다. 알아서 변해야 된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기업들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먼저 변해야 되고, 그럼 투자자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면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뀔 것이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또 뭐 우리가 민원이 됐든 아니면은 약간 규제 기관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의문이 제기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기업들도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첫걸음 두 걸음은 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또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주식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이 많고 왜 미국 주식을 메인으로 해 하면은 자사주 매입 서각을 정말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점점 퍼질 거예요. 왜 안 해? 왜 안 해?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뜻이 있는 기업들은 바뀌겠죠. 키움증권도 이제 주주환원율 30% 3년간 유지하겠다.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3년간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3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3년 동안의 프리캐시플로 50%.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3년간의 프리캐시플로 50%. 네. 그다음 키움증권도 3년간 뭐 얼마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3년 주기로 계속해서 시장이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앞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미국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한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뭐니 해도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엔비디아가 앞으로 한 분기 실적을 2번, 3번 정도 더 발표할 텐데 일단 당장 나오는 이번 실적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안 꺾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고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으니까 다만 이게 6개월, 9개월 1년이 되면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1년이 반복이 됐다라고 하고 그 1년 동안 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개발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걸 얼마나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편의를 느꼈느냐 그리고는 편의를 느낀 게 결제를 할 만큼 유료 결제를 부를 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AI라는 게 정말 현실을 대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AI 반도체 주문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고
그게 수요 공급 원칙에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을 몇 프로로 유지할 거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스닥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주가의 핵심이 될 거다. 네. 왜냐 그러면은 이게 나와줘야, 이게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50% 이상 60% 이상 유지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AI는 진짜 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빅테크도 AI 투자로 돈을 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나스닥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비싼 수요 공급에서 갑의 위치에서 비싼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TSMC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풀 캐파 혹은 증설 캐파를 증설하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글로벌의 돈이 빅테크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네. 특히 한국과 대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는 나스닥 자체고 기술주 자체 혹은 그냥 이 AI라는 것들이 생산성 혁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에서도 인플레를 낮추는데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네. 즉 AI가 정말로 돈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포인트는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를 엔비디아의 어느 정도 스펙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엔비디아의 제품과 아마 이렇게 좀 상호 좀 호환되는 그런 스펙으로 낼 거고 그런 설계로 낼 텐데 네.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의 수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분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 분산된 수요를 TSMC가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것도 중요해질 거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AMD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TSMC의 수요가 올라오고 떨어지는 간에 그런 메모리 수요도 따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에서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하다. 네.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은 따로 가고요. 예. 마이크론이랑 같이 가요. 근데 마이크론은 지금 HBM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죠. 네. 여전히 그쪽은 D램 정도만 보는 상황인데 D램만 보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같이 간다? 네. 이거는 조금 삼성전자가 좀 할인을 받고 있다 혹은 무시를 당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무시받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전이 좋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스마트폰 좋긴 한데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더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는 전장 좋긴 한데 그게 돈이 크게 되진 않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전히 메모리라고 하는 쪽에서 뭔가 뻥튀기, 폭발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이번을 놓고 보면은 HBM이 핵심이고 그럼 이 HBM을 삼성은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IR을 할 때 말이 없어요. 삼성이 IR을 짧게 합니다. 이거는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 그 한 장 내 한 장 IR 자료가 한 장이에요. 그리고 큰 회사가. 네, CES가 됐든 뭐가 됐든 행사를 할 때도 딱히 미국처럼 퍼포먼스가 있는 우리의 뭔가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냥 우리 장사 잘했고요, 장사 잘하겠습니다, 끝이거든요. 그나마 요즘에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차그룹.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비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를 보여주고 희망적인 걸 보여주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라는 걸 좀 이렇게 가이던스를 줘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것이고, 그리고 좀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면서, 내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하면서 투자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아마 좀 짤막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9월 안에 이제 HBM을 양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소식이 없는 중이고 썰로만 계속 들리는 중이고, 네. 물론 보완이 필요하겠으나 IR에서도 그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과연 올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 엔비디아 중심의 AI가 앞으로의 생산성 혁명부터 빅테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는 이게 또 다른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HBM이라는 시장 자체에서 삼성전자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아니고 6개월, 1년, 2년이 걸린다? 이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빠진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 왕자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도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올해, 특히 지금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를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된다. 물론 못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언제쯤 될 거다라고 이미 9월이라고 찍었는데 지금 10월이죠. 아무 뉴스가 없어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뭘 했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네. 불안하죠. 얘기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HBM3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그거. 네네네.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3E라고 써야 된다. 너희끼리 네. 이상한 말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이게 뭐 얼마를 만들어 수율이 얼마가 나왔는데 뭐 공정을 개선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다음 웨이퍼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라도 있던가. 아무런 뭐 명확한 팩트가 없이 다 썰로만 들리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게 들리다 보니 야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불안함이 생기죠. 여전히 싼 주식은 맞고 네. 현재 주가에서 주식 사면 뭐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과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뭐냐면 이 정도면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왜냐 HBM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전공정에 비해서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구체화 됐어야 되는 시점인데 얘기도 했고 본인들이. 네. 근데 본인들이 급하게 말은 했는데 퍼포먼스가 하나도 안 나오는 이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부에 뭔가가 좀 애매한 거 아닌가. 뭔가가 비어있는 느낌. 예, 이거 말한 대로 못하는 게 삼성전자가 아닌데.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엔 롱숏 페어가 거꾸로 잡힌 것 같기도 하다. 하이닉스 롱, 삼성 숏으로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자꾸 들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예. 저는 한 10년 정도 전, 10년 정도 전이죠. 10년 정도 전에 10나노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그 전까지의 왕자가 인텔이었거든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텔은 포기를 하는 순간부터 TSMC라는 쪽이 정말로 어찌 보면은 반도체 1등이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네. 삼성이 인텔로 갈 거냐 TSMC로 갈 거냐에 약간의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그 뷰에 어느 정도 기로에 있다. 이게 정말로 HBM3를 만들었는데 그게 9세대가 되면은 그것도 좀 저는 걱정이 네.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삼성이 이번 IR 혹은 네. 올해 내에는 엔비디아와 대량 납품을 한다. AMD랑 요런 걸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AMD 밸류 체인으로서 뭐 AI 반도체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뭔가 그림이 올해 내는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공정을 너무 무게를 안 뒀어. 예, 왜냐면 그건 반도체 사업이 아니거든. 삼성전자 입장에서 후공정은 저쪽 애들이 나는 거야. 우리는 전공정에 집중해야지. 이런 문화가 분명히 사풍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역시나 엔비디아 삼성전자를 축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된다. 네. 라는 입장이신 거죠. 한국은 삼성전자가 성공을 해야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코스피가 지수가 올라가줘야 전반적으로 뭔가 좀 시장 자체가 온기가 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내에 꼭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우리가 이걸 해냈습니다. 네. 라는 그림을 그려줘야 좀 우리나라가 그래도 내년 초까지 좀 웃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뭐 전 세계 시장 기준 혹은 특히 나스닥과 아니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한국 시장, 대만 시장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이 적어도 한 두세 분기 동안의 실적이 지금의 영업이익률을 유지 혹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계속 50% 이상은 나와줘야 어찌 보면은 내년도가 우리가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다. 네. 그게 아니면은 좀 덜컹덜컹하는 장이 될 테니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제 2차 전지는 보내줘야 할 것 같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뭘 기다려야 됩니까? 가격 조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네. 저는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디커플링 되면 네. 저는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고 여전히 어찌 보면은 그 수급 주체가 공매도에 의한 하락 네. 그리고는 뭔가 그걸 개인들이 받아주다가 뭐 글로벌 지수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반등 줄 때는 외국인들이 사요. 네. 어제도 그랬었고요. 최근에도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사서 에코프로가 올랐다, 에코프로 BM이 올랐다, 외국인들이 좋아서 사느냐? 그게 아니고 숏을 했던 마이너스가 찍혀있던 계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네. 어찌 보면은 약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가는 요러한 계좌 흐름에서
제로에서 플러스로 가는 계좌 흐름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 이 흐름이 발견될 때가 언제가 될 거냐 그러면은 결국 가치에 대한 뭔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계산이 다시 돌아가고 난 뒤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켜보고 있는 게 에코프로라는 지주사와 에코프로 BM 혹은 앞으로 상장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이런 종목들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순간. 네.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네이버가 살만한 시기가 된 그 시점부터는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는 빠지고 네이버는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은 에코프로라는 곳과 에코프로 BM 지주사와 사업회사가 방향성이 달라져야 네.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과 가치 투자 사이클을 계산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다. 그럼 BM은 올라가고 에코프로는 떨어진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티리얼스가 쪼개지니까 분산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 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이 에코프로랑 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슬슬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죠. 네. 살만하다. 뭐 그런 부분으로 시클리컬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채널 나와주셨는데 우리 구독자나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해주시죠. 뭐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잃지 않는 투자를 이제 또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거기서 하나 더해서 스트레스 없는 투자. 아, 좋죠.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늙어서 고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다음에는 잃지 않고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같이 고금리 시기에서 혹은 상승상 이후에 횡보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횡보장이 좀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잃지 않는 연습을 하시고 네. 그러고 난 뒤에 뭐 섹터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잘 살아남는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태희버님 그 전체적인 시황도 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보니까 초점 반도체에 많이 맞춰져 있으시네요. 그래서 반도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가셨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2021년도에 모 방송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왜 사시냐라고 했다가 네. 그 민원을 많이 받고 네. 제가 방송에서 하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사이클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2, 3년은 반도체 사이클이 될 거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마 자동차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반도체를 지금만 공부하시고 이게 사이클이 또 고점이 오면은 그때 들어가시면 좀 곤란해질 수 있다. 네.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 나갈 때까지는 반도체가 고점에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뭐 공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물론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만 네. 네. 하여튼 오늘 재미나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증시각도의 TV 구독자이기도 하시고요. 구독자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망 금융전사로 이렇게 행동대장. 이렇게 일어나셔서 많은 분들한테 덕을 끼치고 계셔가지고 전 정말 기쁘고 흐뭇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방송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이 아니었나. 그리고 증시각도의 TV 보면서 참 이해 안 되던 부분에 그 빈자리가 막 메꿔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김태형 태희버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